자, 페이지 32쪽 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2단원 마지막 부분에 지구 부분을 살펴보고 뒤에 이제 문제 풀면서 2단원 이제 총 마무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탈출 속도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었는데, 그 탈출 속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역학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대기가 있을 수 있는 존재 조건, 그것을 우리가 이제 탈출 속도와 기체 분자 운동 속도로 가지고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이 사실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전체적인 큰 틀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세분화돼서 내용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지구를 이제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총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가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자, 그 과정이 지금 현재 페이지 32쪽에 지금 첫 번째 지구의 진화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 지구의 진화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진화 과정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지 않고 이게 연속적인 흐름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런 것처럼 지구의 진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흐름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시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우리가 과거에 배웠으니까 그 내용들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태양계 성운이 있어요. 태양계 성운이 있었는데, 이 태양계 성운으로부터 바로 원시태양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원시태양 주변에 미행성체들이 생성이 된단 말이죠. 미행성체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미행성체들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주변을 돌고 있던 그런 작은 미행성체들이 끊임없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질량이 큰 행성체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원시 행성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이게 지금 현재 지구를 비롯한 나머지 행성들의 진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이후에 실제로 이제 우리 지구가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되었는가, 그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보는 거거든요. 자, 일단 이제 원시 지구가 형성이 됩니다. 원시 지구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지구 전체가 유동적으로 액체 상태나 또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때 원시 지구가 전체적으로 다 마그마의 바다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간단합니다.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그마라고 하는 게 이제 지하 깊은 곳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이 원시 지구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지구가 마그마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굉장히 그 당시에 지구가 뜨거웠기 때문인데, 그 뜨거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때 원시 지구가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행성체들의 충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미행성체들, 그러니까 저 외권, 그러니까 우주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지구 내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하면서 당연히 지구의 크기 또는 질량 같은 것들이 모두 어떻게 됐을까요? 증가되고 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그 충돌에 의한 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계속해서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물질들이 녹아있는 이런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지구에 층상 구조가 생겨요. 그러면서 맨틀과 핵의 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때 우리가 이제 지구의 층상 구조를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는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죠. 지각, 맨틀, 외핵, 내핵. 그죠? 근데 이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고 있던 시기에 맨틀과 핵이라고 하는 물질이 각각 분리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맨틀과 핵은 내부에 핵이 들어가 있고 바깥쪽에 맨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질들은 아래로 가라앉을 거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들은 위로 뜨게 될 거거든요. 즉 밀도 차에 의해서 이 물질들의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로 들어가는 물질들은 밀도가 큰 물질들, 그럼 밀도가 크다. 가장 대표적으로 철이나 니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바깥쪽으로 뜨는 물질들, 이런 물질들은 밀도가 작은 물질들이죠. 예를 들어 산소랄지 규소랄지 아니면 알루미늄이랄지 이런 식의 밀도가 작은 물질들은 위로 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과정은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된 시기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을 따졌을 때 요 멘틀과 핵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밀도차예요. 물질의 밀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누고 있지만 지각은 멘틀의 가장 바깥쪽 부분이 굳어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께도 얇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지각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멘틀과 핵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이때 그 멘틀과 핵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의 성분으로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멘틀은 밀도가 작은 물질들, 반대로 핵은 밀도가 큰 물질들, 이렇게 구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멘틀의 주성분들은 가벼운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산소랄지 규소랄지 또는 알루미늄이랄지 이런 것들이 멘틀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핵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무거운 물질들, 철이나 또는 니켈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후에 이런 분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바깥쪽이 식어서 굳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원시 지각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원시 지각이 형성되는 과정. 자, 바깥쪽에 온도가 식어서 굳기 시작을 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이런 시기 때 미행성체들의 충돌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감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구의 온도가 하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쪽이 식으니까 바깥쪽부터 이제 굳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원시 지각이 형성돼요. 그러면서 시간이 더 지나면은 온도가 더 떨어지거든요. 온도가 더 떨어지면서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구의 온도가 하강하는 시기가 계속 오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계속 하강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구의 온도가 매우 높아서 바깥쪽 부분에 있던 대기에 거의 대부분 이제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하강하니까 드디어 수증기가 물로 상태 변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긴 많은 물들이 비가 되어서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시 지각의 낮은 부분으로 이런 물들이 모이면서 원시 바다가 형성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지구에 대기 성분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이때 우리가 원시 지구가 형성되고 진화되는 과정에서는요, 일단 원시 지구 형성됐죠? 그지? 요게 첫 번째야. 요게 첫 번째.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됐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멘틀과 핵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원시 지각을 형성하는 과정이고요. 다섯 번째가 원시 바다를 형성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대기 성분이 언제 바뀌었다라는 표현은 이때 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대기 성분은 원시 지구가 만들어졌을 당시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원시 대기가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분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조금씩. 그런데 그런 성분의 변화가 언제 확실하게 딱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진화 과정은 여기 정도까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추가적으로 이제 대기 성분의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시간에 따라 대기 조성비를 따졌을 때, 그러니까 대기에 어떤 기체들이 많이 있지? 이렇게 됐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세 가지만 좀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CO2, 이산화탄소예요. 오케이? 이산화탄소는 처음에 굉장히 많은 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게 거의 양이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질소입니다. 질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생성되어 양이 증가한 게 있어요. 그게 탄소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세 가지의 기체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때 원시 대기 성분의 변화에서 요 이산화탄소의 변화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원시 바다. 알겠어? 즉, 요 시기 때 바로 이산화탄소 양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이산화탄소의 양이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게 되느냐? 우리가 사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기체들을 보면은요, 수소랄지 아니면 산소랄지 질소랄지 또는 이산화탄소까지도 원래는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체들 중에서 그나마 이산화탄소가 물에는 그래도 잘 녹는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화학식으로 좀 적어보면은, 예를 들어 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가 물과 만나면은 H2CO3. 자, 읽을 때는 탄산이라고 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탄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 이 상태로 그냥 존재하기보다는 나눠져서 얘네들이 각각 H+, 우리가 읽을 때는 수소이온이라고 읽는 녀석과 HCO3- 읽을 때는 탄산수소이온이라고 읽어요. 이런 이온들로 각각 나눠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HCO3- 탄산수소이온은 또다시 한번 나눠져서 수소이온이랑 CO3- 읽을 때는 탄산이온이라고 읽으면 돼요. 이런 이온들로 계속해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H2CO3가 두 개의 수소이온과 하나의 CO3- 탄산이온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이 이산화탄소가 원시 바다가 형성되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물의 용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급격한 변화는 바로 원시 바다의 용해입니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 이산화탄소는 그냥 물속에 가만히 녹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물속에 녹아있으면은 각각 이산화탄소가 요런 탄산수소이온이랄지 아니면 탄산이온 같은 형태로 바뀌어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비가 되어 이제 바다가 형성되면서 지각에 있는 물질이 강이나 호수에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각에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물질들이 비가 되어 내린 물에 녹아 들어가면서 바다로 또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지각에서 온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칼슘 이온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칼슘 이온들이 물속에 있는 CO3- 탄산 이온이라고 하는 녀석과 만나서 얘네들이 CaCO3 탄산 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탄산 칼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그러니까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들이 원시 바다에 용해되면서 자연스럽게 저 칼슘 이온들과 만나가지고 돌멩이, 석회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라앉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각 성분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대기에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나머지 기체들은 왜 이런 특성을 나타내느냐? 이런 나머지 기체들은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양이 거의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매우 안정적인 기체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양이 거의 유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산소는 처음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시기 때 광합성 생물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3단원 들어가면은 생명체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순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지구의 진화 과정 쭉 보게 되고, 이때 처음 이 지구가 진화되는 순서를 따질 때 원시 지구 형성된 다음에 마그마 바다 형성됐다라는 것, 그 다음에 멘틀과 핵이 분리됐다라는 것, 원시 지각이 형성되고 원시 바다가 만들어졌다라는 것, 여기까지를 지구의 진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지구의 대기 성분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페이지 32쪽에 해당하는 지구의 진화 부분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그 밑에 지구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거기부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계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권들을 이야기해요. 권. 알았니? 지구를 요렇게 한번 나눠보자. 뭐 이런 이야기죠.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부터 보는 지구계는요, 지구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가지를 볼 겁니다. 네 가지가 첫 번째, 직권이 있고요. 두 번째, 수권이 있고요. 세 번째, 기권이 있고요. 네 번째, 바로 생물권이 있습니다. 생물권. 그러면 이름만 봐도 아, 얘네들이 대충 뭐겠구나 대략 느낌 오시죠? 직권은 말 그대로 지각이에요. 지각을 이야기하고, 또는 지각에 포함되어 있는 암석까지 우리가 직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지각에 대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층상구조랄지 뭐 그런 것들도 살펴볼 거고요. 층상구조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도 잠깐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권 같은 경우에 당연히 물이겠죠. 물. 그지? 특히나 해수, 바닷물, 또는 담수, 육지에 있는 물. 그지? 이런 물들 우리가 이제 수권 해가지고 이제 볼 거고요. 이때 기권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 살펴볼 거고, 대기권의 구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생물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생명체겠죠. 그런데 이 생명체는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 3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구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직권이 나와 있는데, 지구 환경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며 직권 내부는 층상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각 번을 구성하는 물질과 상태가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볼게요. 선생님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교재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권을 살펴보면은 직권은 네 부분의 구조로 볼 수가 있죠. 가장 바깥쪽에 지각, 그 다음이 멘틀, 그리고 외핵, 내핵, 이렇게 이제 각각 구별을 합니다. 이거 아마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이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의 경계면들을 부르는 이름도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찾아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또는 모호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치? 자, 이렇게 일단 층상구조는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각각 네 개로 나눴을 때 이 물질들의 이 층상구조의 상태, 지각은 당연히 고체, 멘틀도 고체, 그리고 외핵은 액체고요. 그 다음에 내핵은 고체로 추정하고 있죠. 맞지? 그러면서 지구 전체 반지름이 한 6,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지각의 두께가 약 5에서 35km 정도까지, 그리고 멘틀은 2,900km 정도까지, 그리고 외핵이 뭐 5,400km 정도까지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이러면서 각각 이런 식의 깊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은 굉장히 얇고요. 멘틀이 제일 많아요. 멘틀이 가장 양이 많고, 그 다음이 핵들이고,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페이지 32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좀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지각과 멘틀의 일부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앞에 봐봐요. 이때 멘틀은 고체인데 멘틀의 일부분, 요 깊이가 약
100에서부터 한 400km 정도까지입니다. 100에서부터 400km. 요 정도가 실제로 멘틀의 일부분이 약간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여름에 먹는 슬러시 같은 거 있죠? 그 슬러시 같은 걸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액체와 고체가 섞여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연약권. 그래서 이 연약권은 열에 의해서 대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에 의해서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대류를 우리가 멘틀 대류라고 표현하거든요. 멘틀 대류. 그런데 이런 멘틀 대류가 일어날 때 요 봐봐요. 연약권의 위쪽에 있는 부분들 있죠. 연약권의 위쪽에 있는 부분, 지각과 멘틀의 상위 부분을 포함한 요 부분은 말 그대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이 암석권은 우리가 다른 말로 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판. 그래서 지구는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때 이런 판들이 이런 멘틀 대류에 따라서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판들이 서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그런 경계들을 판의 경계라고 부르는데, 판의 경계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판의 경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발산 경계, 두 번째가 수렴 경계, 세 번째가 고정 경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발산 경계는 판과 판이 멀어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이 있고 이렇게 판이 있는데, 이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요로 방향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가 뜯어지겠죠. 그 뜯어지는 장소로 마그마가 솟구쳐요. 마그마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산맥을 만들거든요. 근데 주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바다 속에서 일어날 때 저런 뜯어지는 부분을 따라서 저런 산맥들이 쫙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산맥들을 우리가 해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게 지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 위에서 일어났다면요, 판이 뜯어지면서 보통 마그마가 솟구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지각이 좀 두꺼운 경우가 있어서, 육지 지각이 좀 두꺼워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뜯어진 흔적만 보입니다. 그런 흔적들은 이제 우리가 열곡대라고 표현하는데, 일단 해령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령을 경계로 판이 양쪽으로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이제 수렴 경계 같은 경우에는요, 보세요. 수렴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요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죠. 요렇게.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얘네들이 요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니? 그러니까 뭐 자동차와 자동차가 뻥 충돌하는 그런 것보다는요, 판과 판이 이렇게 쓱 가까이 오다가 탁 부딪혀. 그런 다음에 이렇게 쓱 민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렇게 밀다 보면은요, 둘 중에 하나가 밑으로 꺼지거나,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동시에 위로 솟구쳐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밑으로 한쪽에 판이 들어간다면은 이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판이 하나가 있는데 나머지 하나의 판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판이 쓱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일단 바닷속에 요 부분, 아주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바다에서 일어났다면 이런 현상을 우리가 해구라고 표현합니다. 알았죠? 해구. 굉장히 깊은 골짜기예요. 막 깊이가 막 10,000m 이상 되는 막 그런 식의 깊은 바다. 그거를 해구. 그러면서 봐봐.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쓱 밀고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에 물질들이 비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채워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부분에서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는 물질들이 녹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그마가 위쪽으로 솟구쳐 가지고 여기다가 화산섬을 만드는 거지. 화산섬. 그래서 이제 판의 경계를 따라서 저런 화산섬들이 쫙 만들어지는데, 보통은 일직선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이렇게 호를 그리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화산섬들을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런 식의 특징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판과 판이 떡 부딪히면서
얘네들이 그냥 위로 확 솟구쳐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거대한 산맥이 만들어져요. 거대한 산맥이. 그럴 때 이렇게 산이 만들어지는 운동을 조산 운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경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 자, 그러면서 이제 발산도 있고 수렴도 있고. 근데 이제 보존 경계는 그냥 판과 판이 서로 스쳐 지나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면은 하나의 판이 요렇게 있고 또 하나의 판이 요렇게 있는데, 이 판이 서로 뭐 멀어진다거나 가까워진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요 사이가 뭐 그냥 뜯어지는 흔적만 나타나는 거죠. 뜯어지는 흔적들. 오케이? 이런 식의 보존 경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변환단층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하여튼간 이렇게 판이 스쳐 지나가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드린 이유는 거기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고, 그림의 가운데를 딱 보면 해령이 있거든요. 해령. 그러니까 해령을 기준으로 판이 멀어지는 장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왼쪽 그림을 가다 보면은 해구 나와 있죠. 깊은 골짜기. 그러면서 그 옆에 호상열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역시 해구 나타나면서 거대한 산맥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거대한 산맥 그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산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내용들로 그냥 일단 가볍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암석의 순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암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자, 보세요. 암석은 중학교 때 외운 적이 있을 겁니다. 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화성암이 있고요. 화성암. 두 번째가 퇴적암이 있고요. 세 번째가 변성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지는 건데, 화성암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산암이랑 심성암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 근데 둘 다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지는 건데, 화산암은 지표 근처에서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졌을 때 화산암이고요. 대표적으로 제주도를 이루고 있는 돌인 현무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화산암의 일종들입니다. 자, 그리고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요. 천천히.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건축물의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화강암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심성암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류들의 암석입니다. 됐죠? 자, 퇴적암은요,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뭐 어떤 종류의 퇴적물들이 쌓이느냐에 따라서 모래가 쌓이면 사암, 진흙이 쌓이면 셰일, 자갈이 쌓이면 여암, 그다음에 소금이 쌓이면은 암염, 뭐 화산재가 쌓이면 응해암, 뭐 이런 식의 암석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자, 마지막 변성암은 기존에 만들어졌던 암석들이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해서 만들어진 게 변성암이죠. 맞지? 이런 식으로 뭐 암석들이 세 종류가 크게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때 지각에 있는 여러 가지 암석들은요, 그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만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암석들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 과정이 지금 우리 교재에 암석의 순환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만 이제 정리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 번만 그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아마 쭉 따라가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도 바뀔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되셨습니까? 잠깐 칠판 좀 정리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와 그 다음에 육지를 이루고 있는 이제 담수, 육지 위에 있는 물, 담수,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물은 해수예요. 바닷물입니다. 자, 지구상의 물은 대부분 바다에 존재하고, 육지의 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빙하, 그리고 나머지 지하수, 호수, 그 다음에 대기, 강, 그리고 이런 식의 생물권에 있는 물들이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기권에서 오케이? 물의 양을 비교하는 겁니다. 가장 많은 물은 바닷물, 해수예요. 실제로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97% 정도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이 이제 육지 위에 있는 물인데, 육지 위에 있는 물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게 빙하, 그리고 그 다음이 지하수, 그 다음이 강과 호수,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기 중에도 물이 있죠. 수증기, 그지? 수증기가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아마 오늘이 선생님이 알기로는 유엔에서 선정한 물의 날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요? 그런데 그 물의 날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물을 아껴 쓰자 이거잖아요. 그 이유가 지구에는 물이 참 많아요. 지구에는 물이 참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해수를 쓰기는 힘듭니다. 해수에는 여러 가지 염류 성분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사용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바다에서 조난당했을 때 그 조난당한 사람들이 사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탈수 증세거든요. 그러니까 왜 물이 몸에서 줄어들면, 빠져나가면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정지하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그렇게 많은 물들이 있는 바다 위에서 왜 탈수 현상으로 사망을 하느냐 이거죠. 이때 목이 마르다고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은요, 순간적으로 갈증은 해소가 되는데 잠시 뒤에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일정한 농도의 어떤 성분을, 농도를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삼투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몸이 적당히 짜야 돼요. 적당히. 그러니까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 너무 짜도 안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목이 마르다라고 느끼는 건 우리 몸이 짜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삼투압이 높아진 거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물의 양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물을 섭취하려고 하겠죠. 그랬을 때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은 물을 먹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저기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염류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몸을 더 짜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는 목이 마른 것이 해소가 되는데 조금 있다가 더 목이 마른 거야. 그럼 계속 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먹다 보면은 몸에 그 삼투압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세포가 파괴가 돼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러면서 심장이 정지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물을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려면은 결과적으로 해수를 육지 위에 있는 물인 담수처럼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당장 바다에 가서 물 떠와서 사용하기는 좀 힘든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이제 육지 위에 있는 물들, 빙하나 지하수, 강과 호수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사용할 거거든요. 근데 빙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사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빙하가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잖아요. 저통 극지방 같은 데 이제 빙하 같은 게 많이 존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빙하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저 빙하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힘듭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물은 결과적으로 약간의 지하수와 강과 호수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지하수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 지하수와 강과 호수를 다 쓴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기껏해야 2% 남짓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구에는 항상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항상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물을 아껴 쓰자 해서 뭐 요즘 오늘 같은 경우에 유엔에서 물의 날로 이제 선정을 해서 물 아껴 씁시다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항상 물을 아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적인 물에서 굉장히 미미한 양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증기가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구름 만들어내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기상현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기권인데요. 기권은 말 그대로 대기권, 공기의 층을 이야기하겠죠. 그제? 지구 전체에 비하면 작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외부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보호막의 역할을 한다. 생각해보면은 기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산소 같은 것들을 공급하기도 하겠죠. 맞죠? 그리고 오존층 있잖아요. 오존층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권에 있는 여러 가지 대기들, 그러니까 공기들은 흐름을 나타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큰 흐름을 우리가 대기 대순환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구에는
각각의 위도별로 거의 일정하게 바람이 불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밑에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 그림을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의 바람이 서로 대칭 형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를 좀 기준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위도 30도, 위도 60도, 나머지 극지방 뭐 이렇게 이제 표현했을 때 이때 적도에서부터 위도 30도까지는 바람이 요렇게 불어갑니다. 요렇게. 알았니? 이런 바람을 우리가 이제 무역풍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30도에서부터 60도까지는 바람이 요렇게 불어가거든요. 요렇게. 이런 바람을 우리가 편서풍. 그리고 60도에서부터 90도까지는 또다시 바람이 요렇게 불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극동풍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역시 뒤에 단원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기권에서는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면서 바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을 수송한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요 지금 현재 이 적도 지방에 해당하는 저위도가 에너지가 남아요. 에너지 과잉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남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온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거든요. 에너지가 부족하거든. 그러면 극지방은 계속 추워진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때 적도 지방에 남는 에너지가 각각 극지방으로 수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송을 해줘서 결과적으로 부족한 양을 채워주게 되는데 그때 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대기대순환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이 대기대순환에 따라서 해류의 흐름도 생겨요. 바닷물도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역시 열을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거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셔서 페이지 34쪽을 보시면은요. 자, 지구의 원소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원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거기 원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마 중학교 때부터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구에 존재하는 약 110여 가지의 원소들을 한번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맞죠? 근데 뭐 그런 원소들을 우리가 다 쓰진 않거든요. 다 우리가 살펴보거나 그래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자주 쓰는 원소들을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최소한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를 보다 보면은 원소마다 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그 번호들을 원자 번호라고 불렀을 때 원자 번호 1번에서부터 20번 정도까지는 주기율표의 모양대로 이제 외워가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그런 작업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구의 원소를 좀 볼 건데요. 지구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 110여 가지의 원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때 지구의 각 권을 살펴봤을 때 어느 권이냐에 따라서 존재하는 원소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자, 제일 먼저 대기권과 수권이 있는데 공기와 물, 그죠? 여기에는 이제 어떤 원소들이 많이 모여 있느냐 이거죠. 자, 이때 대기권에는요 가장 많은 게 질소 분자예요. 질소 분자가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많은 게 산소가 21%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기권에는 원소 중에 질소와 산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수권은 물이잖아요. 물. 우리가 물을 H2O라고 적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권에는 수소랑 산소라고 하는 원소가 대부분을 나타내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자, 대기권에는 어떤 원소들이 많다? 질소랑 산소 같은 거. 수권에는 수소랑 물 같은, 산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그림을 보면은 건조 대기의 조성비가 나와 있어요. 이때 제일 많은 게 뭐? 질소. 그 다음이 산소. 맞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살펴보고 나머지 다 더해봤자 1% 정도, 이거 더하면 99%잖아. 다 더해봤자 거의 한 1% 정도밖에 안 나타난다라는 거.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바닷물의 조성비가 나와 있거든요. 맞지? 이때 물이 전체 해수 1000g 속에서 965.5g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기타 성분이 한 35g 정도? 그런데 봐봐요. 이 바닷물에는 아까 선생님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있고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이제 염류라고 한다 그랬거든요. 맞죠? 자, 이랬을 때 염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닷물이 짠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바닷물 속에는 어떤 물질들이 녹아있느냐 이거죠. 뭐 모든 물질을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가장 많은 염류가 첫 번째가 NaCl. 요거 이름 뭐죠? 염화 나트륨.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금이죠. 이 물질이 가장 많습니다. 얘네들은 물속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오케이? 이런 물질들이 지금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게 MgCl2. 이름은 염화 마그네슘이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녹아 있어요. 이때 이 염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염류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것과 두 번째로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을 형성하고 있는 요 수소랑 산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저 수소랑 산소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것은 두 물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염소 성분들. 그리고 그 다음이 뭐 나트륨 또는 뭐 이제 마그네슘 뭐 이런 순으로 각각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자, 요 정도까지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직권이에요. 직권. 맞지? 자, 근데 직권은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지각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 지각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 어떤 원소들이 존재를 하느냐 이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지구 전체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철입니다. 철. 알겠니? 철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지각에는 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뭐 니켈 뭐 이런 식으로 무거운 원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표에 보면은 각각 지각과 멘틀에 어떤 원소들이 존재하는지 그 구성 질량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봐봐요. 이때 지구 전체, 지각이라고 하지 말고 지구 전체라고 합시다. 지구 전체에는 철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때 지각에는 뭐가 많아? 지각에는 뭐가 많지? 지각에는 거기 봐봐요. 지각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산소죠. 그죠? 그 다음이 뭐야? 규소지. 그지? 그 다음이 뭐예요? 알루미늄. 그 다음이 철. 이런 순서거든요. 맞죠? 어라? 지구 전체에 철이 가장 많다고 그랬는데 지각에는 가장 많은 게 산소나 규소 같은 이런 원소들이에요. 맞죠? 그 옆에 있는 멘틀 볼까요? 멘틀은 뭐가 제일 많습니까? 멘틀 뭐가 제일 많아요? 역시 산소가 제일 많죠? 맞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아? 역시 규소가 제일 많죠? 그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뭐 철이나, 그지? 철 같은 것들 뭐 이런 순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각이든 멘틀이든 대부분 다 산소나 규소 같은 이런 가벼운 원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 전체에서는 철이 제일 많다 그랬는데 지각과 멘틀에는 지금 산소랑 규소가 더 많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핵을 이루고 있는 성질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다? 철이다. 그죠? 핵이 철 또는 니켈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앞서 우리가 지구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멘틀과 핵의 분리 과정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지? 가벼운 원소들은 위로 뜨고 무거운 원소들은 아래로 가라앉고. 맞죠? 그런 과정 때문에 위쪽에 있는 지각과 멘틀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들, 반대로 핵에는 무거운 원소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을 보시면은 자, 주기율표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주기율표에 대해서 본 적이 있었을 텐데 주기율표를 보면은 원소들이 각각 가로줄과 세로줄에 쫙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맞죠? 자, 그랬을 때 그런 가로줄과 세로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은요,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때 이 주기율표에는 원소를 원자 번호 순으로 배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랬을 때 이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수죠. 맞지?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보는 주기율표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죠. 맞지? 그러면서 이제 각각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는데,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가로줄은 주기는요, 1주기부터 2주기, 3주기, 4주기 쭉 가서 7주기까지가 있어요. 7주기까지가. 그리고 족은 1족, 2족 한 다음에 쭉 가서 18족까지가 존재를 하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원소들이 쫙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때 이제 원소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을 때 그 원소 중에서는 금속의 성질을 띠고 있는 원소도 있고 비금속의 성질을 띠고 있는 원소들도 있고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 금속 원소, 그렇지 않은 원소, 비금속 원소 이렇게 구별하면은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쪽이 금속 원소들이고 이쪽이 비금속 원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요 사이에 이제 그 중간적인 형질을 띠고 있는 중금속이라고 하는 원소들도 존재해요. 알았어? 근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쭉 배치를 하는데 이때 가로줄과 세로줄이 의미하는 게 각각 서로 다릅니다. 가로줄, 그러니까 주기,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은요, 우리가 조금 이따 정리하겠지만 전자 껍질의 수가 같아요. 전자 껍질. 이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원자의 근처에서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길을 따라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자 껍질이 여러 개가 존재하거든요. 무한대까지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항상 안쪽 전자 껍질부터 차례대로 채워지면서 밖으로 나가요. 그랬을 때 그 전자 껍질마다 채울 수 있는 전자의 수가 정해져 있는데 1주기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수소랑 헬륨. 맞지? 그러면 이 녀석들은 전자 1주기고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2주기에 해당하는 뭐 리튬부터 시작을 해서 뭐 리튬, 베릴륨 뭐 이렇게 쭉 가서 붕소, 탄소, 질소 가가지고 네온까지는 얘네들이 모두 2주기고 그러면서 전자 껍질이 2개인 거야. 나머지 3주기는 3개, 4주기는 4개. 이런 식으로 전자 껍질의 수가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족입니다. 족. 이때 족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1족, 2족, 3족, 4족, 뭐 13족, 14족 이런 녀석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거든요. 같은 족에 있으면요. 근데 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는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 수 때문입니다. 원자과 전자. 그러면서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주기율표의 모양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선생님이 아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기율표에서는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를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1번부터 20번까지는 여기 3족부터 12족까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율표를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그려놓고 주기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까지. 그리고 족은 1족, 2족. 근데 그 다음에 3족부터 12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적고 그 다음에 18족 이렇게 이제 적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배치하죠. 그지? 외우고 있습니까? 외우고 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까지. 요게 우리가 보는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죠.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외우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 글자만 따서 외운다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수엘립의 뭐 비키니 오프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는 방법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로 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1번부터 20번까지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까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죠. 이때 요 원자과 전자 수를 조사를 해보면은요,
이때 1족은 모두 원자과 전자가 하나입니다. 2족은 2개가 나와요. 13족은 3개 나옵니다. 14족은 4개 나와요.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예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각각의 족번호의 끝자리들이랑 일치합니다. 맞죠? 1족, 2족, 하나, 2개, 13족 3개, 14족 4개, 15족 5개, 16족 6개, 17족 7개니까. 그러고 나서 18족은 8개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0개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요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녀석들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거든요. 자, 다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운데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가운데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은 주변에 전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 껍질이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봐. 이때 각각의 전자 껍질에 가장 안쪽부터 전자를 채워나가는데 채울 수 있는 전자 수가 2개, 8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를 채워요. 아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막 채우다 보면은 가장 바깥쪽에 채워져 있는 전자들이 있거든요. 그 전자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뭐 수소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헬륨은 2개 나오죠. 전자가 2개거든. 그럼 여기에 2개 다 있는 거야. 그럼 이때는 원자과 전자를 2개라고 하지 않고 얘는 그냥 0개. 꽉 채웠다는 뜻이에요. 꽉 채웠다. 그럼 되니? 그럼 3번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3개니까 여기 바깥쪽에 하나가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 몇 개야? 이러면 하나, 둘, 3개가 아니고 첫 번째 다 채웠고 두 번째 하나 있죠. 그러니까 얘 원자과 전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9번이기 때문에 9개의 전자를 가지거든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채울 거 아니야. 그럼 원자과 전자 몇 개야? 이러면은 2개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온 되면 하나 이렇게 더 추가하면 되고 빵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나트륨 11개니까 여기다가 바깥쪽에 하나만 더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때 원자과 전자 몇 개야?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1족은 모두 1개,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 4개, 15족 5개, 16족 6개, 17족 7개, 그리고 18족은 꽉 채웠기 때문에 우리가 0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우리 교재 페이지 35쪽에 보시면 위쪽에 요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들의 전자 배치가 쭉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해서 원자과 전자의 수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지구 자기장을 가지고 2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방향을 찾아갈 때 우리가 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나침반이라고 하는 걸 주로 쓰죠. 그래서 이 나침반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자석인데 우리가 나침반의 바늘을 보면은 나침반의 N극이 항상 북쪽을 가리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침반을 보고 이렇게 쭉 가면은 우리가 이제 북쪽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나침반이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그럼 나침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방향을 나타내면서 이 위쪽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N극이다. 여기 나침반의 N극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요 지역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다? 북극. 그리고 요 지역이 남극.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침반의 바늘이 자석이니까 그 자석이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기적 인력 때문일 거거든요. 자기력, N극, S극. 맞지? 그러면 지구도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란 이야기잖아요. 맞죠? 그럼 보세요.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라면은 이때 요렇게 자석이 있을 때 북극 쪽이 무슨 극이 돼야 되죠? 북극이? 그렇죠. S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극은 N극이 돼야 되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쪽 하면은 노스, 그 다음에 남쪽 하면 사우스 이러니까 자꾸 북극이 자연스럽게 N극이다. 그리고 남극이 S극이다.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야.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킨다는 것은 지구의 북극이 무슨 극을 나타내고 있다? S극을 나타내고 있다. 반대로 남극이 무슨 극을 나타내고 있다?
N극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막대 자석 같은 걸 이렇게 봤을 때 막대 자석에는 이제 N극하고 S극이 이렇게 있잖아요. S극이. 그런데 이 주변에서는 이제 자기력이 작용하거든요. 자석의 힘이. 근데 그게 이제 눈에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위에다가 철가루를 뿌린다든가 뭐 이래 보면은 어떤 선 같은 형태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선을 우리가 이제 자기력선이라고 표현하죠. 이때 자기력선은 이 자석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데, 항상 자기력선의 방향은 N극 쪽에서 나와서 S극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기력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지구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자석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진짜로 지구 내부에 자석이 있는 걸까요? 지구는 분명히 자석과 같은 힘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을 우리가 이제 지구 자기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구가 하나의 자석이냐 이거지. 거대한 막대 자석 같은 게 들어있냐 이거죠. 실제로 처음에 지구 자기장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저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내부에 말 그대로 거대한 자석 같은 형태가 있다. 그래야지만 지구 자기장을 일단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 중에서는 계속 자석의 힘을 나타내는 영구자석이라고 하는 것과 예를 들어 전류를 흘려줄 때만 자석이 될 수 있는 전자석, 그러니까 일시자석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지구는 계속해서 자석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 아니야. 영구자석. 그지? 우리 주변에 막대자석 같은 영구자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막대자석이 예를 들어 영구자석이라고 해서 항상 계속해서 자기력을 띠고 있냐 이거지. 그건 아니거든. 특히 온도가 달라지게 되면은요, 자석의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자석의 힘이 사라지는 그 온도가 있거든. 그 온도를 퀴리 온도라고 표현해. 퀴리 온도. 그런데 이때 지구 내부에 자석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구 내부의 온도를 살펴보면은요, 영구 자석이 자석의 힘을 잃어버리는 그 퀴리 온도보다 지구 내부의 온도가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구 내부에 거대한 자석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지구 자기장을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그게 바로 다이나모 이론이에요. 이 다이나모 이론은 지구에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 다이나모 이론은 외핵의 운동, 외핵의 대류 운동으로 인해서 자기력이 형성된다라는 이론이 바로 다이나모 이론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막대 자석 같은 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구 내부에는 핵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핵 중에는 바깥쪽 외핵 부분이 액체 상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액체 상태의 외핵은 일정한 방향으로 대류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회전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런데 너 아까 핵에는 어떤 원소들이 많이 있다고요? 철이나 또는 니켈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 특히나 철 같은 원소들은 자석에 굉장히 잘 달라붙죠. 철 원소라고 하는 녀석이 스스로가 자석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철로 이루어진 외핵이 회전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은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에 이렇게 도선이 있어요. 도선이 이렇게 원형 도선이 있는데, 전선이에요. 전선. 원형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전류가 흘러요. 근데 우리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그 내부에 전자가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기에 전자가 있다. 그 전자가 이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어. 이 방향으로.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으면은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전류가 도선을 따라 흐르기 시작하면은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자석의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게 이렇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된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걸 설명하는 법칙 중에 앙페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는 지금 이것을 자세하게 들어가지 말고 이건 어차피 뒤에 따로 배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석의 힘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석의 힘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요렇게. 알았니? 요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자석의 힘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항상 자기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니? 맞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밑에 방향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들어가는 거고 이게 나오는 거 아니다. 알았니? 여기서 나오는 거고 여기서 들어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자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게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나오는 쪽이 무슨 극? 나오는 쪽이 N극. 그리고 위쪽이 S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지구 내부의 핵이 회전할 때 그게 결과적으로 전자의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따라서 그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 내부에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 때문에 거대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요렇게.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 나오는 쪽이 무슨 극? N극. 들어가는 쪽 위에가 무슨 극? S극.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다이나모 이론이에요. 다이나모 이론은 외계 대류 운동에 의해서 뭐가 형성된다? 자기력, 그리고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요거 정도까지만 따져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구 전체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은요, 36쪽에 지구자기장의 특징과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구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을 때 그 자기장 중에 일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았어? 그랬을 때 특히나 지구 근처에서 만들어진 자기장 중에서 벤 앨런대라고 하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이때 그림을 보시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주변을 도넛의 형태처럼 이렇게 휘감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휘감고 있는 부분. 맞지? 그거 전체적인 부분을 벤 앨런대라고 하거든. 뭐 벤 앨런대라고 해도 되고 반 앨런대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벤 앨런대라고 하는 자기장 영역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바깥쪽에 있으면 외대, 안쪽에 있으면 내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외대나 내대에는 전자랄지 또는 양성자랄지 이런 식의 입자들이 모여 있어요. 입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입자들이 지구 주변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상하운동을 하는 거야. 상하운동을. 이렇게 막 움직여, 얘네들이. 그러면서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구 보호. 여기서 이제 지구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우주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큰 빛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우주선이라고 표현할 거거든요. 그런 우주선 같은 것들을 차단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입자들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벤 앨런대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또 외부에도 자기장이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쪽에 태양이 있으면은요, 태양에서 에너지가 오잖아. 맞지? 에너지가 이렇게 왔을 때 그 에너지가 꼭 바람의 형태처럼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지구에는 이렇게 대칭적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오는 여러 가지 태양풍, 그러니까 에너지의 흐름 때문에 태양 쪽은 자기장이 이렇게 찌그러져요. 이해가 돼? 근데 그 반대쪽으로는 자기장이 이렇게 흩날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이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의 크기가 클수록,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지구에는 더 많은 에너지들이 공급되다 보니까 특히나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에 교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델린저 현상이라고 표현하고요. 지구에서는 여러 가지 오로라 같은 이런 현상 같은 것들도 더 많이 관측된다. 이렇게 해서 이 지구자기장의 특징과 역할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우리 보는 2단원이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잠시 좀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